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9월 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별탈 없이 무탈하게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한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는 열리지 않지만 뉴욕 증시가 열리는 관계로 돈다방 미쓰리는 쉬지 않고요. 오늘 방송이 업로드된 다음에 저는 이따 오후에 새날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귀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추석 연휴인데 볼 게 하나도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새날에서 재미있는 시사와 함께 또 즐거운 추석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따 오후에 새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지금 글로벌 금리 인상 폭은 75bp가 대세다. 이런 썸네일을 만들고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일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데이 11일 남은 미국의 9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가 전일에 이어 9월 8일 목요일 뉴욕 증시도 상승시켰습니다. 다우지수가 0.61%, S&P 500이 0.66%, 나스닥이 0.60% 상승했고요. 이날 상승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고강도 발언이 있었고 ECB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좀 뭔가 이 악귀가 좀 잘 안 맞죠? 분명히 악재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고강도 발언에 사실 뉴욕 증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지난번 7월 달과 달리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또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9월 8일 목요일 뉴욕 증시 상승 이유가 좀 뭔가 맞지 않죠. 자, 그렇다면 미쓰리가 보고 있는 9월 8일 목요일 뉴욕 증시의 상승 이유는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75bp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마치 7월 25일부터 26일 날 진행된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딱 그만큼만 했네 요런 느낌?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9월 달에 재현하기 위함이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목요일이었던 만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 대비 6,000명 감소해서 22만 2,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주에는 22만 8천 명이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목요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요. 얼마 감소해서 23만 2천 건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요. 수치와는 상관없이 지금 4주 연속 감소세는 맞습니다만 얘네들이 발표하는 수치는요. 많게는 10,000명, 적게는 몇천 건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준선 30만 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30만 건에 육박했을 때 몇천 건으로 기준선 30만 건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식이나 경제나 물론 심리지만
우리는 그 심리를 분석하고 전망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발표되는 수치들을 보면서 혹시 얘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이상하게 발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좀 갖고 의혹을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죠. 우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발언을 보면은요, 9월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폭을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의 9월 달 회의의 어떤 결과가 100%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의 의견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원들이 봤을 때도요. 지금 국제 유가 이날은 전일 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국제 유가가 유럽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80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5월달 50bp, 6월달 75, 7월달 75 금리 인상을 통해서 9.1%의 인플레이션에서 8.5까지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도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75bp 금리 인상을 고집하지 않기 시작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몇 개 주요 지표들이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오는, 즉 경기 침체, 경기 위축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날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거다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언제 강조했습니까?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강조했던 거와 똑같은 어조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계속 금리 인상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너무 이른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인데요? 누구 때문인데? 자기 때문인데.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도는 알겠어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렇게까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무조건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어필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지금 막 무시하죠. 그리고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이 심각한 이유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쓰리 저는 뭐 옛날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쪼다니 모질이니 뭐 그릇이 장리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스크래치를 받은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인플레이션 2% 무조건 잡을 거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의미 없는 얘기인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쨌든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계속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하는 바람에 뉴욕 증시는 장중에 혼조세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그리고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 정말 없었다. 그냥 제롬 파월 쟤는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고강도 금리 인상하겠다고 쟤는 원래 저렇게 떠들어드는 애야. 그냥 이제 우리 그냥 개가 짖는다라고 생각하자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달 FOMC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8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죠.
지금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취지 하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폭은 75bp가 대세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2022년 3월 달까지 금리의 변동폭은 25bp였습니다만 지금은 유동성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50bp도 부족하고 75bp라는 수치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 9월 달까지 3번의 75bp 금리 인상을 구경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75bp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캐나다, ECB 그리고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단행하는 것은 2022년 9월 이제 초순이 지나가는 요 시점에서는 오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기 지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금리 인상 못하죠. 왜냐하면 ECB에서 이날 지난 7월 달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이번 9월 달에 50bp가 아니라 75bp 금리 인상을 했죠. ECB에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발트 3국의 경우는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20%라고 합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죠.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표 때문에 ECB에서는요, 이날 금리를 75bp 인상한 다음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 유로존입니다. 그리고 2024년 경제 성장률을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러시아가 유로존의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면 올해까지는 어떻게든지 플러스 G5준만큼이라도 플러스 정도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러시아가 유로존의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면 내년에는 유로존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즉 경기 침체로 진입하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라는 그 이슈가 증시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은 전 글로벌 경제에서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당당하게 금리 인상을 합니다. 왜? 미국은 전 세계 글로벌 기준금리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사실 하나 있는데요. 잠시 전에 ECB에서 내년에 유로존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국은요.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세입니다. 즉 기술적인 침체죠. 그런데 지난번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속보치보다는 괜찮게 나왔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속보치보다는 덜 나쁘게 나왔다라고 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은 기술적 침체다라는 것을 그냥 묵인해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실체는 저런데 제가 계속 지금 금요일 방송에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정리해 드리면서 한 번도 전주와 제대로 숫자가 맞는 수치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소세는 맞아요. 몇 주째 감소세다, 2주째 증가세다라는 증가와 감소라는 단어는 맞습니다만 수치가 불안전하고요. 그리고 지금 ECB 같은 경우에는 내년의 경기 침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제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뒤통수 맞은 그놈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뭔가 경기 기대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고요. 그 국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위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고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서 조 바이든을 만나든 조 바이든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더욱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국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우리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저렇게 내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아유, 나는 우리 국민들 챙긴다, 이런 이미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전일에 5% 넘게 하락한 부분, 이게 보여주는 신호가요, 굉장히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계은행이나 IMF 이런 곳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뉴욕 증시보다 먼저 반응하는 애들이 국제 유가예요. 그만큼 순수한 애들입니다. 걔네는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이 뉴욕 증시인데 지금 뉴욕 증시에는요,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왜곡되어 있다면 예전 같으면 중국 증시에 대해서 뭔가 기대거나 할 텐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중국 증시에 기댈 수가 없죠. 냉정하게 말해서 어쩌면 중국의 경기 둔화를 우리는 또 걱정해야 될 시점이다 보니까 누가 좋은 소식도 여러 번 들으면 질린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랑 행복한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지 불행한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잘 될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지 망할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철저히 뉴욕 증시 발해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뉴욕 증시가 과연 아주 깨끗한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뭔가 물들었는지 그들이 뭔가 페이크를 쓰는 건지 보여주지 않는 건지 말해주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면밀하게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5%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 9월 13일이 되면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그 전달에는 9.1% 그리고 7월달은 8.5%로 정점을 찍고 꺾였죠. 8.5%라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좀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적정 목표치가 2%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가 될 때까지 무조건 금리를 인상할 거야라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쓰리가 예언하건대 이제 연준이 인간이 어떠한 스킬을 써서 어떠한 정책을 써서 지금 저 미국의 8.5%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내릴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동성 자체가 스스로 이제 거품을 내려놓는 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유동성의 한계에 봉착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뭐 버블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애가 주식이라고 했죠. 주식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금화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미래를 땡겨 쓰는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먼저 반응하고 경제가 안 좋건 뭐하건 간에 주식시장은 또 나름대로 바닥에서 또 다시 기거나 움직이거나 작은 호재에 또 반등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현금화가 쉽지 않은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은 오히려 유동성에 버블에서 거의 최종적으로 유동성 버블이 모든 에너지를 막 모아서 빵 터뜨리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50이 되는 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어요. 뭐 2년이 안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걱정을 하지만 뉴욕 증시는요. 경기 침체 단어를 잘 안 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하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하지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지 잘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동성이 앞으로 보여줄 어떠한 훅폭풍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다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요. 막말로 개소리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주담보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말을 좀 바꿔서 여러분 미국의 모기지 금리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귀가 쫑긋합니다. 왜? 2008년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리먼 사태라고 하기도 하지만 서부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바로 미국의 주택시장, 이놈의 모기지 사태가 불러온 그 문제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사람들이 뭐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안 하고 자꾸 그냥 뭐 글로벌 금융위기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을 대표하긴 하지만 꼭 집어가지고 야 2008년도에 니네가 문제 일으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지 않고 자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래요. 뭐 여하튼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요. 2008년 아이고 트라우마가 나타납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이런 얘기 드렸죠.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30년짜리 고정 모기지 금리가 여러분 5%가 넘어갔대요. 글쎄 그랬는데 이날 5.89라고 합니다. 5.89면요 이제 거의 6%거든요. 작년 이맘때는요 2.8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대비 지금 2배 이상 금리가 상승한 거고요. 2008년 11월 이후에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는 이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자, 미쓰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정확히 여러분 2022년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경제 이슈는요. 첫 번째는 디폴트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라고 했죠.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쩌면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 증시가 지금 불확실해지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잡겠다. 이건 개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8.5%에서요. 뭐 금리 인상 2%가 몇 번 더 한다. 글로벌 경제가 아작이 납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저렇게까지 버텨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미국은 지금 중간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왜곡된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혹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혹은
인하하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해석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증시가 반등한 이유는 금리 인상 이슈가 없는 그 자유로움 때문에 반등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8월 중순, 그러니까 9월달 FOMC 회의가 D-Day 30일 안으로 들어오니까 증시가 확 꺾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증시 분위기도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 혹시 모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또 큰일 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 생각도 못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그리고 9월달에 7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10월달에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또 미국 증시가 3분기 어닝 시즌을 준비하면서 반등을 좀 모색할 거예요. 왜냐?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시점에서 경제 지표는 더욱더 부진하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11월 달, 12월 달 올해 남은 두 번의 연준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할 수 없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할 거며 우리는 75bp 금리 인상보다는 50bp 금리 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니까 이제 연준이 75bp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50bp 정도의 완화 정책을 쓰는구나라고 해서 안정을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유럽의 경기 침체 어떤 문제가 발생되든가 뭐 그러지 않은 이상은 일단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즉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증시 분위기 시나리오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은 즐겨야죠. 그죠? 상승은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였죠? 예, 그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 후반이 되면 뉴욕 증시는 상승할 거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대한민국은 그 뉴욕 증시의 상승을 잘 못 받아먹게 되는 거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어. 그럼 만약에 오늘 추석 연휴가 아니었다면 국내 증시도 반등을 좀 더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 사실 더 상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라는 부담감 그리고 마치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상승을 크게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후반부터 뉴욕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왜? 75bp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예상대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뭐 인버스 뭐 선물 매도한 거 제외하고는 그냥 상승하면 일단 좋은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올랐구나, 다행, 짝짝짝 하고 계속 짝짝짝 가는 거야, 뭐 좆바가 이러지 말고 상승은 상승대로 반기고 좋아하되 거기에 흥분하지 말고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상승은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요? 예, 한 발 앞서서 전망하는 기술입니다. 그거는요,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많은 주린이 분들이 맨날 눈앞에 있는 당장 오늘 수치를 가지고 내일을 그립니다. 마치 증권사들이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작성할 때 전월 월 마감에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쓰는 그 시점에 증시가 좋으면 다음 달도 좋을 것이고 증시가 나쁘면 다음 달도 나쁠 거라는 그게 무슨 전망입니까?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 이제 그런 그 능력 없는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뭐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한 발 앞서서 전망해야 되는 능력. 그 능력은 선천적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
기술과 연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석 연휴 선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할 수 있다. 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이따 새날에서 재미있는 방송으로 또 다시 재미있는 시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뵐 거고요. 내일 토요일 뉴욕 증시 금요일 증시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시작하시고요. 고맙습니다.